반갑습니다. 김일동 작가입니다. 저는 좀 NFT 시대에 되게 운이 좋은 작가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활동명을 라이징 선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부터 제가 그 NFT 씬에 들어서면서 저는 사실 스스로 미술 작가로 13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 NFT 세상의 미술과 그리고 실제 미술상의 괴리나 아니면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파인아트 시장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IT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는 회화를 전공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 13년 전부터 뭐 국내 해외 아트페어나 미술관에서 계속 초청을 받아서 전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디지털 그림이라는 게 좀 각광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작업 위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NFT 시대가 와서 제가 그동안 그려놨던 디지털 그림들이 주목받는 시대가 와서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많은 그 IT 회사를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었고, 너무 좀 신기한 게 인사동하고 홍대를 주로 다녔는데 이제는 테헤란로가 거의 제가 가는 곳이 돼버렸어요.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제 작품이에요. 이 작품 때문에 제가 NFT를 알게 됐고 실제로 팔게 됐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오픈시에 올려놨는데 며칠 뒤에 이게 1위 더, 그 당시에 한 500만 원 정도에 팔렸더라고요. 상상도 못했어요. 왜 이런 게 팔리나 도대체. 알고 보니까 시대가 바뀐 거더라고요. 누가 사갔을까 이거 참. 저도 파일 하나를 사가는 그 당시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발매를 했고, 이것도 그 제가 10년 전에 그렸던 그림인데 NFT 시대에 와서 오픈시에서 거래가 되고, 또 그게 재거래가 돼서 지금은 꽤 높은 가격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구권을 설정을 안 해놔가지고 이때 그냥 가격만 놓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NFT 군에 있는 IT 업계들을 좀 빨리 접하게 됐고, 그리고 미술 쪽 있었던 그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내게 됐는데, 제 책은 보통 IT 기술적인 NFT 책보다 인문학적이나 아니면 미술적인 관점에서 그런 책을 풀어봤습니다. NFT는 처음이라는 책이고, 지금 국내 저자 중에서는 반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그림 너무너무 많이 보셨던 그림이에요. 이제 지겹도록 많이 봐서 이제 더 이상 나오는 것도 이제 지겨울 때가 다 됐는데, 이 그림과 함께 NFT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게 이제 크리스티의 꽝, 780억에 치면서 모든 세계가 들썩이고 지금 우리가 다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시대를 돌이켜 보니까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면, 일단 소셜 아트 작가들이 막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미술은 뭐 미술관 경력 몇 번, 대학은 어디 나와야 된다, 이런 프로필들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뭐 제 옆집에 사는 동생과 뭐 어떤 외국의 꼬마아이조차도 이제 가격을 막 높게 거래가 되는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그동안의 미술판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너무 흥미롭게 느껴지고 또 위협도 됐습니다, 한편으로. 그리고 또 전문 NFT 아티스트, 그 미스터 미상이나 박세진 작가님 같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 NFT 아티스트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기존 미술계에서 NFT 시대에 이제 적응하고 싶으니까 작가들이 막 자기 작품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이 씬으로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지금 NFT 프로젝트 팀들이 등장했어요. 이 NFT를 커뮤니티화해서 수집품을 모으고 그거를 PMFP, 그 다음에 그 프로필 사진화해서 어떤 거대한, 외국에는 BAYC 같은 게 있을 거고, 뭐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 그리고 한국에는 메타콩즈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저는 파인아트와 말하자면 NFT를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반달 같은 존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에서, 국내에서 새로운 플랫폼들이 마구마구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립드롭스를 비롯해서 업비트, 그 다음에 뭐 CCCV, 이거 뭐 빗썸에서도 손대고 있고, 메타갤럭시아,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팔라스퀘어라는 NFT 마켓을 봤는데 아주 커뮤니티에 최적화돼가지고 NFT를 이제 그러니까 유저를 모을 수 있게끔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프로젝트 소개 위주로 NFT를 발매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관계자는 아닙니다.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NFT 시대 커뮤니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자, 그리고 뭐 소렉스라는 사이트,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자, 근데 이런 변화들이 무수히 일어났는데 지금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보면 뭐 450만이었던 작품이 50만으로 뚝 떨어지고, 저기 보면 최초 트윗이 35억이었던 게 이제 뭐 34만 원이 되고, 거래량이 막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NFT 시대 거품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전문가시니까 이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대답해 주실 분 있나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막 35억 하던 게 이렇게 떨어서 우리를 당하게 만들까요? 우리가 앞으로 시장은 없는 건가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점은 미술 컬렉션에 대한 전체적인 견해와 시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IT 업계에 계신 분들이고, 또 아트씬에서는 그 작품이 고전적으로 가격을 형성한 어떤 시절과 계기들이 있었거든요. 이 이해가 동반되어야만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나? 저도 당황했어요. 이게 뭔가? 자, 일단 NFT는 코인이나 주식이 아니에요. NFT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코인하고 이런 데다가 늦게 들어선 사람들이 NFT를 마구마구 사모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이번에 비트코인 투자 못해서 늦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사회적 붐이 일어나면 원래 그게 집중되잖아요. 근데 코인이나 주식은 유동성 자산이에요. 지금 내가 1,000만 원 주고 코인을 사면 내일이라도 당장 오르거나 조금 내려도 팔 수가 있는데, NFT는 근본은 기본적으로 예술 작품입니다. 값어치가 형성되어야만 값어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플의 작품을 먼저 봤어요. 5천원이 등장하면서 780이라는 작품, 780억의 작품이 낙찰됐는데, 비플이 이렇게 낙찰되기까지는 15년간의 무명 시절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직접 세일즈하고 뛰어다니고 인지도 쌓고 차트 커뮤니티에 올리고 하다가 이제 시대적 변화가 왔죠. NFT 신이라는. 그러면서 어떤 계기가 일어나서 된 거거든요. 이거는 비플뿐만 아니에요. 모든 아티스트들이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다못해 백남준 선생님도 지금 작품이 더 각광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아트 시대니까. 고흐의 그림도, 고흐가 살아계실 때는 사진처럼 그린 그림이 유행해서 외면받았는데, 사진술이 발전하고 나니까 고흐가 죽어서 사진과 다른 그림을 찾다가 보니까 고흐의 그림이 떴거든요. 시대적 변화가 항상 동봉돼요. 예술 작품이 뜰 때는. 근데 우리는 비플의 그림을 먼저 보면서 이게 마치 코인처럼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아티스트의 작품이 성숙되려면 시대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 시대적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자, 그리고 갤러리들이 활동을 합니다. 작가가 작품을, 그렇기 때문에 3번을 보시면 작가가 작품을 발매하고 난 다음에 갤러리들이 또 이걸 세일즈하고 나름대로 커뮤니티를 모아왔습니다. 지금 NFT 씬에서는 우리가 디스코드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지만, 갤러리들은 그동안 작품을 가지고 작가와의 만남도 만들고 그 작가님 전시도 투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목을 쌓아왔던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커뮤니티들 사이에 작품이 붐을 끄니까 뭐 이슈가 발생하는 거예요. 콜라보레이션이나 기업과 옥션이나 소장 이슈들이 발달하면서 작품이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작품들이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외면하고 현상만 보기 때문에 NFT가 마치 거품이 아니냐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 그러면 확 올라갔다가 지금 주춤돼서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는 아웃되는 작가와 아웃되는 NFT 마켓플레이스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만약에 뭐 혹시 제가 운이라도 좋아서 고가 이슈를 불러일으켜서 뭐 한국의 NFT 아티스트가 나왔다면, 이것과 동시에 비플이 등장했을 때처럼 또 작품들이 마구마구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런 파도가 생기는 거죠. 저는 13년 동안 미술씬에 있으면서, 파인아트계에 있으면서 이런 파도를 3번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강남의 갤러리들이 반 이상 나가 떨어지는 것도 봤고, 제 주변의 동료 작가들이 반 이상 붓을 놓는 것도 봤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씬들이 있는데, NFT도 근본은 예술이기 때문에, 코인과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함께 이해하면서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씬을 준비하고 예술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웃 작가, 아웃 갤러리가 생기고 인 작가, 인 갤러리가 생깁니다. NFT 씬에서는 마켓플레이스겠죠. 그러면 이런 씬이 있어서 파도가 있는 건 이제 이해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떤 작품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가 파인아트 씬에서 겪었던 경험들이나 아니면 컬렉트들하고 얘기하면서 겪었던 걸 좀 정리해 봤어요. 일단은 작품을 선택할 때 좋아하는 작품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은 NFT나 아니면 파인아트의 실제 미술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NFT는 등기부 등본을 증명하는 기술일 뿐이지 실체는 예술성에 있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작품을 선택해야지 이 작가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투기 목적으로 샀다가는 작품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상하면 이게 안 보게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작품은 그냥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을 주고 우리 집에 걸어놓으면 항상 기분이 좋거든요. 일단 오래 갈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가의 에너지를 봐야 돼요. 작가가 끊임없이 활동할 수 있는 작가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계속해서 활동하다가 보면 이 파도의 씨는 언젠간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작품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가의 철학을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백남준 선생님은 모니터가 캔버스라고 주구장창 우겨댔어요. 비플도 디지털 아트를 유행하지 않을 때 주구장창 이제 계속 그랬고, 저도 디지털 아트가 유행하지 않는 시부터 그냥 디지털이 좋아서 디지털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작가의 생각과 철학이에요. 이 작가의 생각과 철학은 어느 시점이 되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디지털 세상에 올 때 백남준 작품이 모니터 세상에 올 때 빛을 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 수집하고 있었던 미국의 가보시안 갤러리가 엄청나게 큰 시세 차익을 본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알아채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도 못 알아채겠다면 작가의 만남이나 작가의 이야기를 해보거나 작가의 카페나 기사 등을 살펴보면서 함께 친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대적 변화를 살펴야 돼요. 지금 NFT 시대가 왔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씬이 올지 몰라요. 아까 말한 대로 작가의 철학이 그 시대적 변화와 맞닥뜨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적 변화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면 더 좋을 거고, 이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작가와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동행을 하게 된다면 이제 컬렉션이 자동적으로 형성됩니다. 컬렉션이 형성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모이게 된다면, 입에서 오르내리게 된다면 그 작가의 작품 값어치는 자동으로 올라가요. 이것은 미술시장 씬에서 있었던 아주 당연한 현상이에요. 컬렉션이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NFT 시대에는 그게 커뮤니티겠죠, 바로. 디스코드나 아니면 뭐 트위터를 통해서 더 글로벌한 어떤 컬렉션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가지고 시간을 되게 빨리 많이 남았네. 보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 IT 업계와 미술계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냐면요, 저도 수많은 플랫폼들에 계속 불려다녔거든요. 우리나라 웬만한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다 런칭을 했어요. 근데 그 플랫폼들에서 대표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미술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부랴부랴 큐레이터, 전문 큐레이터를 영입하거나 미술 작가들을, 아니면 그냥 현상만 가지고, 작품이라는 게 아까 스토리와 철학, 작가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같이 가려는 동행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나열식으로 작품을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좀 IT 씬에서는 예술시장의 속성과 컬렉션에 관한 근본적 이해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NFT 아트로 봤을 때. 오늘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지금 NFT 행사라고 해서 IT 업계 사람들이 가득 왔는데 이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가 있으려면 좀 화랑 같은 데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가라서 더 아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미술계를 바라볼 때는 미술계가 또 저한테는 굉장히 답답해요. 왜냐하면 IT 업계는 굉장히 유동성 빠르고 수용성 바르게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팔라스퀘어라는 사이트만 봐도 커뮤니티에 최적화되게끔 이끌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미술계 파인아트 씬에서는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모임 가지고 제약된 활동으로 행사를 했지만, IT 업계들은 발달된 툴을 가지고 트위터나 디스코드 같은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대 자본의 진입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이런 장단점이 융합이 된다면 NFT 아트 씬이 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 같은 것들이 가격이 후두둑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이런 진정성들이 합쳐져서 또 가다가 보면 스타 작가가 나올 것이고, 또 걷어질 것들은 걷어질 거라고 봐요. 그 시즌이 와야 될 것 같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에서 NFT 프로젝트 메타콩즈가 지금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뭐 외국에서는 뭐 BAYC든지 아니면 아즈키라든지 어떤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 프로젝트의 규모가 사실상 제가 좀 알아보니까 메타콩즈가 100억대를 좀 넘는 것 같고, 풀린 NFT가 굉장히, 이 수준은 어떠냐면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에요. 굉장히 이게 그 외국에 있는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몇천억, 뭐 수조를 넘어선 프로젝트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또 최근에는 그 메타콩즈가 약간 그 내부 비리 같은 사고가 나면,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의 어떤 이미지 가치가 떨어져서 작품이 떨어지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현상을 총체해서 볼 때
작가의 진정성과 그리고 프로젝트 팀들 IT 업계에서 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눌려져서 가는 숭고의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지난다면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NFT 쪽으로 더 강력한 작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국이 굉장히 민첩한 나라예요. 이게 지금은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NFT 프로젝트 규모가 작지만 지금 유튜브가 등장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유튜브가 등장했을 때 처음에 이 유튜브 인구 숫자 대비 유튜브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나라거든요. 그만큼 끼가 많고 도전하려는 의식도 많고 그만큼 많은 콘텐츠들을 발산할 수 있는 나라예요. 이 NFT 씬이 흔들리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새로운 작가들이 유입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또 새로운 콘텐츠가 숏셀에 의해서 탄생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거쳐진다면 유튜브에서 보였던 저력처럼 한국 미술 자체가 NFT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국 미술은 영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 쪽에 있는 어떤 그런 형식들이나 전시 방법 그리고 그쪽에서 갖고 있는 소돔의 컬렉션 경매기관 커뮤니티에 의한 그 이권에 의해서 거의 그냥 벤처마킹해서 비슷한 시장을 이루고 있거든요. NFT 시대에 이런 진정성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좀 예술 강국 어떤 문화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